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오전장에 두 차례의 상승 시도를 했으나 긴 휴일을 앞두고 의미 있는 상승 시도에는 실패했고, 해외 시장 또한 그동안 닥치고 상승이 이어지다가 유럽과 미국 모두 간만에 작게나마 음봉을 만들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시장을 고점으로 보는 분들은 오늘이 작은 음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긴 연휴를 보내는 사이에 해외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나름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델타원 글로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여기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 있는데 이거 정말 좋습니다.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자,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은 했는데 의외로 현물 시장 개장 때까지는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압력이 제법 크게 나타났어요.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지만 막판에 이 숏스퀴즈로 상승한 것이지 펀더멘털리한 상승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콜옵션을 롤링업 해가면서까지 상승을 추격해서 할 그런 자신 없었죠. 또 두 번째는 우리 증시가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을 결제시켜가면서까지 지수를 당기기보다는 그냥 양매도 장세로 마무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초반에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눌렀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현물 시장 개장 후 외국인들이 나름 강력한 현물 매수를 보인데도 불구하고 9시 5분까지는 만기가 하루 남은 위클리 옵션을 등가격마저 전일 대비 마이너스권으로 눌릴 정도로 매도 압력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또 마이너스로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시장이 또 과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9시 10분부터는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전이 고점을 돌파하자 과하게 눌렸던 위클리 콜옵션이 튀기 시작하면서 오전 9시 44분 선물이 337.5포인트를 기록했고, 그렇게 해서 초반이 고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고점을 만약에 오후에 돌파를 했다 그러면 또다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움직임 안 나왔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것은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우리 증시는 이렇게 눌러놨기 때문에 초반에 이 콜옵션 미결제 약정을 모아서 한 번 더 상승해서 최소한 10시까지,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이죠. 혹은 10시 30분까지 그렇게 상승할 수 있었는데, 지수가 꽤나 큰 상승한데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상승이 일시적인 상승이지 시장을 레벨업 시킬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해외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는 올라가며 계속 얻어맞기를 반복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올릴 그런 정도의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암시했죠. 또 우리 증시가 다음 주에 긴 휴일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다음 주 미국이 FOMC 이벤트를 겪을 것이고, 또 최근 글로벌 증시가 급등을 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어쨌든 금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어쨌든 초반에는 스트레스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긴 연휴 전에 선물을 강하게 롱 포지션 잡을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시황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마켓 메이커들이 이번 2월물 먼슬리 옵션을 아주 좋은 가격대에서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345 그리고 하단은 325 이 레인지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방향성 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오늘 시장이 해외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상승을 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전 고점을 기록한 뒤 시장은 아주 조심스럽게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오전 10시 30분 이 홍콩이 아시아 헤드쿼터가 주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11시까지 줄줄 빠지게 돼요. 이 하락에 대해서 일본 증시가 밀리기 시작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일본 증시를 신경 썼다고 그러나요? 그냥 CTA들이 포지션을 계속 정리해가면서 추세 상승이 안 나오니까 눌린 것이고,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콜 털어먹고 풋 털어먹고 그런 식으로 눌림이 나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 선형적으로 쭉 선물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샀다가 팔았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순매수는 어쨌든 3,400을 했는데, 미결제 약정은 매매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줄어들기를 반복하면서 전일 대비 무려 6,600개항가량 미결제 약정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25만 8천 계약대로 미결제 약정이 줄었거든요. 이 수준은 지난 17일 이후에 들어온 방향성 포지션을 몽땅 다 잘라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연휴 이후 1월 30일 금요일에도 그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연속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가 4거래일 연속 진행되는 굉장히 진귀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제로 데이트 익스파이어 옵션은 완전히 한국 시장에서 경험한 느낌입니다.
특히 금요일에 상장되는 위클리 옵션 2월 1주차 옵션, 이게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만기가 돼요. 여기서 또 해볼 만한 재미있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연휴 이후의 금요일과 월요일 시장, 이게 흐름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유튜브 멤버십 회원과 네이버 프리미엄 구독 회원, 콘텐츠 구독 회원들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많은 가입 부탁드려요. 정말 좋습니다. 자, 옵션 시장도 간단히 정리해보면 하루 종일 위클리 옵션 죽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먼슬리 옵션에서는 오히려 미결지약정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특이하게 풋 클래스에서는 등가 부분에서 의미 있는 미결지약정 증가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하방 베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전량 매매가 들어온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증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미국 증시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고려해 봤을 때 콜 클래스보다는 풋 클래스에서 캘린더 스프레드 전략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요. 게다가 그동안 콜 클래스에서는 아무리 지수가 340선을 넘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도한 옵션 발행이 있었죠. 그래서 콜 클래스는 그냥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마켓 메이커들은 계속해서 345 그리고 하단 325 이 레인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긴 연휴 이후 1월이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이 332선 이하로 갭다운을 하게 될지 아니면 버텨낼지에 따라서 이후의 시장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주식 이야기 잠깐 하면, 제가 작년 10월 이후로 주식을 사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월 시작할 때만 해도 2달 동안 매수한 게 제법 큰 손실 상태였어요. 근데 1월 시작하고 2주일 만에 복구가 다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에서 계좌가 아주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1월이 아무리 개별 종목 장세였다라고 하지만 지수는 5%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보유한 종목들이 1월 한 달간 40%가 오르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작년 내내 해외 시장에서 터진 것을 어떻게 한 달 사이에 국내 주식이 몽땅 다 복구를 해준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 주식 아니다라고 비관적일 때 냉정함을 찾으면 돈이 된다는 건 진짜 불변의 진리 같아요. 저는 레버리지 안 쓰거든요. 옵션 매도만 하는데 주식 그냥 사서 깔고 옵션 매도로 적당히 관리하는 게 이게 제일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레버리지 욕심 부리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드디어 눌림이 나왔습니다. 특히 영국 증시가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1% 하락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조정이 나왔는데, 영국 FTSE 100 지수를 보면 이건 뭐 차트의 정석이다 싶을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줘요. 유럽 증시는 오전장에 나름 버티면서 추가 상승을 하려 했지만 오전장까지만 상승하고 오후장에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유럽 증시 하락에 대해서 시장 특별한 코멘트 내놓지 않고 있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1월 한 달 유럽 증시 강력한 상승을 견인한 것은 에르메스, 이런 전통적인 유럽이 시총 상위 럭셔리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에르메스는 갭상승 출발이거든요. 거의 스퀴즈성 갭상승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슈팅 주고 음봉 맞았어요. 그리고 럭셔리 주식이 한 서드 티어쯤 되는 그 버버리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오르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그런데 오늘 마지못해 그 갭상승이 10%짜리가 나오면서 스퀴즈가 나왔죠. 그러면 이 서드 티어까지 올라왔으니까 1월의 상승은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는 의미예요. 지수 하락에도 유럽 증시 변동성이 얼마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월 월봉 자체는 뭐 양봉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다음 한 주간이 주봉을 생각하면 이제 유럽 증시도 양음양 반복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채권 변동성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채권은 미국 세션 시작할 때까지 눌림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미국 국채는 서비스 PMI 하락으로 나오고 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내려가면서 하락을 멈췄어요. 근데 어차피 다음 주에 FOMC 이벤트가 있어서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채권 변동성을 죽이려는, 그냥 오늘 채권 시장 움직임은 의미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통화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에서 비달러 바스켓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엔화도 심지어 유로화와 오지 달러도 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유로화가 아주 강력한 상승에서 유럽 마감 때는 무려 1% 넘는 주봉 양봉을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BOJ 금리 인상 이후 엔화는 처음에 흔들렸다가 조심스럽게 0.4% 정도 상승했거든요. 이거는 비달러 바스켓이 상승을 그냥 어느 정도 따라간 수준이에요. 그런데 BOJ 기자회견, 그 일본 증시 마감 후 그 이후에 유럽 세션에서는 오히려 엔화에 대한 차익 실현성 매도가 쫙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아 세션의 상승을 상당량 반납을 했는데, 이 비달러 바스켓이 골고루 상승해서 달러 인덱스가 61선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어제 시황에서 얘기했듯이 BOJ 이벤트 이후에 엔화가 비달러 바스켓 내에서 상대적 강세가 나오냐 아니면 약세가 나오냐,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약세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에 그냥 그 BOJ 이벤트 소화를 하면서 엔화 변동성 매도가 과하게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앞으로 변동성을 다시 살아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엔화를 눌러놓은 것이냐,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 움직임을 함께 보잖아요. 그러면 채권시장은 조용했고 통화시장은 조금 더 오버액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달러 상승은 그냥 기술적인 움직임이지 펀더멘털과는 관계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 가격이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유럽 세션 마감 1시간 전까지 계속 상승했어요. 그래서 장중 한때 1% 넘는 2,794달러까지 올랐는데 유럽사 세션 마감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절반 돌려줬습니다. 그래도 1월 월봉 자체를 놓고 보면 금 가격 정말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꼭지를 쳤느냐?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 가격은 트럼프가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확대 해석되고 또 비달러 강세가 나오니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 세션 들어서 차익 실현 매도가 쭉 나오면서 상승분 몽땅 반납하고 구리는 하락 전환했어요. 기름 또한 미국 세션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1%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는 매도가 쉬지 않고 나오면서 유럽 마감할 때는 마이너스까지 내려왔습니다. 유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코멘트는 없었어요. 근데 어제 사실상 종가 저가로 하락해서 하루만 더 하락 나오면 변동성 매도가 터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유럽 세션에서 기름이 반등이 나오면서 변동성 폭발은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옵션 만기 이후로 기름 변동성 매도를 부지런히 쌓은 투자자들이 승리한 그런 한 주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 이런 거 보면 금융시장이 펀더멘털을 반영한 건 얼마 안 되고 금융공학적 접근으로 만들어진 가수요가 시장을 지배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주 전을 생각해보죠.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유가가 하락을 할 때 펀더멘털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전에는 스퀴즈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변동성 매도가 있었다. 그러면 파생상품이 영향이 시장을 지배한 것이죠. 현물 자체의 수요와 공급보다는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파생상품이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 파생상품을 금융시장이 대량살상 무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장 마감 무렵 억지로 스퀴즈를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 미국 지수 선물이 좀 밀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현물 시장 다가올수록 눌림을 조금씩 만회하더니 본장 개장하고 나서 S&P 지수는 또 15분 동안 스퀴즈를 맞게 돼요. S&P 선물이 6,16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SPX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했죠. 근데 개장 후 15분간의 스퀴즈 이후에는 지수가 조금씩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변동성은 거의 안 올랐어요. 이후 유럽 마감 무렵 조심스럽게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오전장 고점을 재도전하러 갔는데 적극적인 매수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매도자들이 잠깐 숨고르기 한 정도의 움직임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전장에 변동성 매도를 잔뜩 주다가 새벽 3시 이후로 증시가 밀리기 시작했는데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오전장까지는 시장이 버티다가 오후장에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전일이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기 시작했고요. 현물 본장 마감 30분까지 지수를 꾸준하게 눌러서 일봉상 깔끔한 5일선 조정을 주는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전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해서 16.4포인트 수준으로 마감한 것은 그동안 시장이 과하게 상승한 것이 이건 오버액션이었다라는 걸 반증하는데요. 하락을 본 입장에서는 SPX 현물 기준 현재 위치에서 한 1.2% 정도의 상승을 마진으로 잡고 다음 주에 숏을 쌓을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5일선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는 작년 12월 FOMC에서 만들어진 급락 이후 만들어진 이 패러렐 채널, 이거를 올해 1월 17일 이후로 상방 돌파했는데 이번 주에 오버액션 나온 것이 다음 주에는 소멸되든지 2월에는 아예 급락으로 반전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증시가 지금 추세적 상승하기보다는 급등락이 나올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이 음봉 이후 세 번째 음봉 카운팅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인 숏배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 갭으로 지난주의 상승분을 몽땅 밀어버린 데다가 종가까지 마이너스 7% 넘게 하락을 시켜서 무지성으로 AI 하드웨어의 세컨티어 종목을 추종 매매한 트레이더들을 아주 머리 아프게 했어요. TI 하락이 돼서 뭐 자동차 그 반도체 부진으로 하락이 나왔다니까 실적 가이던스를 내렸죠.
근데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그 주도주였던 AI 하드웨어가 올해는 아닙니다 라는 도장을 좀 찍어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바스켓들이 약했고요. 또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3.5% 하락을 했는데, 특히 엔비디아가 장 초반 갭상승 출발했는데 내내 차익 실험 맞으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거든요. 이거는 AI 하드웨어가 올해는 좀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반면 브로드컴은 개장 초 갭상승 출발하고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에는 또 상승분을 반납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주도주가 좀 바뀌고 있는데, 근데 브로드컴은 애당초 엔비디아랑은 시총 1위 경쟁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AI 하드웨어가 주도주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외에 뭐 작년에 그렇게 못난 역할을 했던 ST로더가 1월 중순 이후로 쭉 꾸준히 반등해서 장기 평선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이거는 최근 유럽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럭셔리 주식과 같은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중국이 의미 있게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면 ST로더 반등은 그야말로 그냥 반등에 불과하죠. 이제 1월이 마지막 주가 남았는데 개별 종목단에서 좀 더 스퀴즈가 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총 상위 종목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일주일간이 긴 휴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외 시장 상황을 보고 코멘트를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1월 23일, 24일, 31일, 그리고 2월 3일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위클리 옵션 만기가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진귀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미국처럼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 옵션, 이게 우리 시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딩 전략이 무엇인지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려놓을 것인데요. 유튜브 회원들에게도요. 그런데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진짜 좋습니다.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자, 해외 시장 볼게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주에 변동성이 더 줄어들게 될지 이걸 좀 볼 건데, FOMC 이벤트 있죠. 또 실적 발표도 있는데 미리 변동성을 띄울지 아니면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계속 누를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올해도 작년처럼 디스퍼전 트레이드가 맹위를 떨치고 있죠. 이건 뭐냐면 개별 종목이 변동성은 매수하고 인덱스 변동성은 매도하는 전략인데, 이게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이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면 개별 종목 변동성 매수한 거는 매도를 해줘, 또 인덱스 변동성 매수한 거는 매도를 한 거는 매수를 해서 이 언와인드를 해야 하나의 트레이드가 마무리돼요. 즉 구조적으로 다음 주에는 인덱스 변동성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수 변동성이 FOMC 이벤트와 함께 폭발하게 될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이 논팜에 폭발하게 될지, 아니면 다음 주도 변동성 매도 주고 2월에 들어서 시장이 언와인드 될지, 이걸 좀 보겠습니다. 그 외에 유가가 이번 주에 변동성 매도를 주면서 1월 중순까지 상승시켰던 걸 몽땅 반납했죠. 근데 비달러 강세가 계속된다? 그럼 다음 주에는 유가가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 반등은 추세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점진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월요일 하루 언더슈팅을 주고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그냥 이 자리를 바닥권으로 보고 롱이 들어오게 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인천공항 미어 터진다고 해요. 달러 오는 환율이 지금 1,400원인데도 해외여행 활발한 걸 보면 15년 전에 제가 영국에 출장 갔을 때 들은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그 이른바 피그스 사태라고 하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죠. 그때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럽에 일본인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엔화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자국 내 여행도 교통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참 우리는 재밌네요. 여하튼 저도 긴 연휴를 보내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콘텐츠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